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했죠. 그런데 지난해 초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5억 원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그 틈새에 숨어있던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옳은지, 아이들에 대한 배신이 아닌지. 하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부모님들께 제가 겪은 경험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말이 누군가에겐 비판으로 또 누군가에겐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이건 그저 한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희 부부는 198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저는 결혼 전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기에 정숙이네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을 열었죠.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8개의 테이블을 놓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일했습니다. 남편은 장을 보고 설거지를 했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죠. 그 시절에 낳은 세 아이. 큰아들 민석이, 작은아들 기현이, 막내딸 수연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아이들 놀이 공간을 마련해 두고 손님이 없을 때는 숙제를 봐주고 바쁠 때는 큰아이가 동생들을 돌봤죠.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최우선으로 한다. 세 아이 모두 대학에 보냈고 민석이가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기현이는 해외 유학을 원해서 영국으로 보냈고 수연이는 예체능 쪽으로 관심이 많아 레슨비며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 2000년대 초반에 지금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저희 식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새를 놓았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했고 기현이는 영국에서 직장을 구해 그곳에 정착했으며 수연이는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독립했어요. 그러던 중 2015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오늘은 내가 장을 볼게라며 나간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저는 한동안 방향을 잃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잠시 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갔고 저는 혼자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2018년 마침내 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한 식당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마음 아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향하던 곳,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비우는 일은 또 다른 이별 같았어요. 식당을 정리하고 난 후 2층에 있던 세입자도 나가게 되어 건물 전체를 임대로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세입자를 만나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2023년 초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아이들에게 미리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건물 시세가 올라 약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적금과 예금을 포함하면 5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 나이가 이제 70에 가까워져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게 무슨 일이 생겨 상속 문제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어요. 둘째,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집을 바꾸려고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고 기현이는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으며 수연이는 프리랜서로 수입이 불안정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죽어서 남겨줄 바에야 살아서 도움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 아이를 집으로 불러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은 팔고 새 아이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요. 제 몫으로는 5천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5억은 아이들에게 각각 1억 6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엄마 쓰셔야죠. 민석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써야지. 수연이도 동의했고요. 영국에서 어머니 모시고 싶은데 그럼 비행기 표는 사드릴 수 있겠네요. 기현이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제 결정에 반대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에 결국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모은 이유가 뭐겠니? 너희들 위해서지.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것보다 지금 필요할 때 받는 게 더 의미 있잖아. 5천만 원이면 내가 남은 생을 살기에 충분해. 한 달 뒤 건물은 무사히 5억 2천만 원에 팔렸고 약속대로 새 아이에게 각각 1억 6천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 살아생전에 아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아이들은 자주 연락해왔고 명절에도 모두 모였습니다. 민석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며 자랑했고 기현이는 사업 준비가 잘 되어 간다고 했으며 수연이는 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만남도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바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이는 승진 준비로 바쁘다 했고 기현이는 영국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어렵다 했으며 수연이는 큰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히 바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절에 모이던 가족 모임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짧게 인사만 하고 각자의 일정을 핑계로 서둘러 떠나곤 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은 제 생일이었어요. 매년 아이들이 돌아가며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지난해 생일에는 세 아이 모두 축하 전화만 간단히 하고 끝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민석이의 변명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영국 오시면 정말 근사하게 해드릴게요. 기현이는 그렇게 말했고요. 엄마 오늘 마감이라 너무 바빠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수연이는 약속했지만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생일상을 기대하는 것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쁜 일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찾아왔던 아이들이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의 재산이 있었고 그것은 언젠가 자신들이 받게 될 미래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산은 이미 나눠받았고 제게는 겨우 생활할 만한 돈만 남아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이들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은 제 의심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모처럼 세 아이가 모두 제 집에 모였을 때 식사 자리에서 민석이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민석이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이제 어떻게 도와줘요? 다 나눠받았잖아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해서 그래. 나중에 갚을 테니까. 민석이가 변명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제 지갑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돈줄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만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온 건 아닐까?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도 저를 돈으로만 평가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몇 달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종종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것도 자식이 셋인 것도 저와 같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식들 생일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정수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해. 큰 돈은 없어도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와? 제가 물었죠. 당연하지. 내가 뭘 줘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오는 거야.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 제가 잊고 있었던 진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기만 했지 정작 중요한 것 시간, 관심, 대화는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서적인 교류를 소홀히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재산을 나눠준 것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했다라는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재산 때문에 찾아왔니? 라고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했으며 손주들의 생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변명은 계속되었고 만남은 항상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큰며느리 미경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출장 중이어서 미경이 혼자 저를 찾아온 거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미경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해보렴. 제가 다독였죠. 민석이 오빠가 어머니 돈을 받은 후에 그걸 모두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크게 손해를 봤대요. 처음에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돈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민석이가 더 바쁘고 연락도 뜸했던 거구나.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석이 오빠가 알면 저한테 화낼 텐데. 근데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오해라니? 민석이 오빠가 어머니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을 그렇게 잃어버려서.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아이들의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고 기현이의 영국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아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제게 받은 돈을 잃거나 빚을 갚는 데 써버린 상황이었고 그것을 저에게 말하지 못해 오히려 거리를 두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니 모든 책임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큰 돈을 주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아온 제게는 당연한 경제관념이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간과했던 겁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가 너희들에게 돈을 준 것은 후회하지 않아. 다만 그 이후로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단다. 엄마는 너희가 엄마를 찾아오는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
처음에 아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진심을 이야기하자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주식으로 많이 잃었어요. 민석이가 먼저 고백했고 저도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기현이가 이어 말했으며 저는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수연이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 서로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말이죠. 엄마, 돈을 잃어버려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피했던 것 같아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돈은 또 벌면 돼. 그보다 너희들이 엄마를 피한 게 더 아팠어. 제가 대답했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함이 남아있고 완전히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갈지에 대한 첫 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주 연락해 오고 격주에 한 번씩은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죠. 물론 아이들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예전처럼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가져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큰 손자의 어린이집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작은 며느리의 생일에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가족을 다시 가깝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민석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어요.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석이가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다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수연이는 프리랜서 일의 가격 책정에 대해 상의하기도 합니다. 기현이는 영국에서의 생활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요. 돌이켜보면 저의 결정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부족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도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 한다는 식의 거래적 관점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가족 관계는 그런 계산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님들께 작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째,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충분한 대화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받게 된 자식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셋째,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정서적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을 위한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세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본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걱정, 두려움을 나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 없이도 서로를 찾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동년배 친구들과 같이 요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식당 일이라 요리가 일이었는데 이제는 취미로 즐기고 있어요. 특히 약선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배우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배운 대추차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간단한 것이지만 제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죠.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고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차는 달고 맛있다고 했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돈이 아닌 정성으로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 남은 5천만 원으로는 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은 아파트의 월세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며 필요하다면 파트타임 일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건강, 가족, 친구, 취미.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과 노후를 충분히 고려하세요. 자식 사랑은 끝이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사랑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